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RC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무작정 따라가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 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행정이론의 어떤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행정학 공부에서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여기 여러분 하나 머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자원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경제학에서도 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마지막 한계의 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이 하나 있을 때 효용을 20이라고 했으면 두 개째는 18밖에 안 되고 세 개째는 15밖에 안 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관계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내게 효용이 좀 더 작은 것을 좀 더 큰 효용을 가진 것과 교환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됩니다. 세 번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모든 거 다 해결해 버리자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행정학 공부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을 여러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의 정체성 이기, 또는 주체성 위기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주체성 위기라고 하는데, 이 주체성 위기는 행정이 자기의 독자적인 역할이 없고 정치하고 붙어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행정의 정체성 또는 주체성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앞에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이론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첫째,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공무원의 수는 행정 사무량의 증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파킨슨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일이 늘어나니까 공무원 수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니까 일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무원 수는 늘고, 일이 늘어나니까 공무원 수가 늘고, 일이 안 늘어나도 공무원 수가 늘고,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도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법칙이 작용하는데, 첫째는 부하 베이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경쟁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승진,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죠. 대신 부하를 많이 늘리면 되게 좋아하죠. 내 밑에 부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부하를 늘리려고 하는 부하 베이징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부하가 없을 때는 따로 부하의 관계는 따로 이야기가 될 게 없는데, 부하가 한 명 늘면 한 가지에 명령하고 보고하는 형태가 생기죠. 둘이 생기면 명령하고 보고하고 명령하고 보고하고 지들끼리 관계에서 또 관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이 쓸데없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업무 베이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면 공무원 수 증가는 뭐로 설명할 거냐?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제국 건설이라고 하는 엠파이어 빌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내 부하를 많이 건드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힘이 세지니까 가능한 한 부하를 늘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제국건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이러한 파킨슨 법칙은 한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공무원 수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발전도상국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공무원 수 증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권한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 밑에 부하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넘기란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역행정과 신중앙집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버스나 기타 지하철을 타고 더 멀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다뤄야 될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광역행정이라고 합니다. 요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만일 서울과 과천이라든지 서울과 하남이라든지 이렇게 서울과 인천이라든지 서울과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교통통신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움직일 때는 이것을 묶어서 보는 형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통 문제도 서울이면 서울, 수원이면 수원, 인천이면 인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묶어서 보는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이게 광역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정리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앙집권인데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중앙집권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군주국가인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에 원래는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의 입법국가가 되면서 점차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분권화, 지방의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분권화가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역시 광역행정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지방사무가 점차 국가사무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도로를 닦는다고 할 때,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다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지방사무의 국가사무화입니다. 점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권, 생활권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의 광역행정이고, 신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이 사이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정부의 사무가 점차 국가사무로 이전됨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다시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중앙집권화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중앙집권화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입니다. 이건 시험지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능적 협력관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관계가 되게 이제 중요시 되는데, 신중앙집권에서는 광역행정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당연히 나타난다고? 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중앙정부로 가고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중앙정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일을 행하고 하다 보니까 신중앙집권에서는 광역행정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광역행정에서는 신중앙집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틀리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로서 나온 겁니다. 신중앙집권화와 광역행정은 현대행정국가의 질적 특징의 하나들로서 각각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광역행정에서는 신중앙집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중앙집권에서는 광역행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행정이론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대개 과학적 관리론을 고전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19세기 말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1930년대부터죠. 그 이후에 생태론, 행태론, 체제론, 신행정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이것들이 현대이론으로서 정리가 됩니다. 1940년대 이후입니다. 이 각각의 것을 놓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이다.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관리해보자는 것이 나오게 됐을까? 19세기 말에. 그전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뭐 계획 세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그냥 그동안에 농사 짓던 땅에다 공장 지으면 10배, 20배, 100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저 막 공장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공장을 세우면 돌아가게 할 자원이 있어야 되죠. 인력이 있어야 되죠. 이제는 그거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 너 안 준다고? 네 거 안 써. 이를 배짱 부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낭비와 비능률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기술, 즉 능률과 전략을 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관리론 앞에 있었던 게 주먹구구식 경영이었다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주장하는 내용을 테일러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일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일러주의의 목표는 뭐였냐?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많이 주고 고용주에게는 인건비와 관련된 걸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이 5가지인데 이건 줄줄줄 애울 수 있도록 5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시간과 동작 연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단계를 나눕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그래서 이 한 단계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얼마 걸려서 이 A라는 일 하나를 완성하는데 총 3분 50초가 걸린다. 그랬을 때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이 3분 50초짜리 일을 몇 번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과 동작 연구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표준화합니다. 제가 이 표준화를 굳이 빨간 글씨로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정이론 모든 부분을 통해서 표준화라는 용어는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중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겁니까? 인간 행동의 표준화. 틀립니다. 왜?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만 표준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표준화된 것을 노동자에게 교육훈련 시킵니다. 그러면 표준화된 것만 교육받은 노동자는 여러 가지 일을 잘하겠습니까? 한 가지 일만 잘하겠습니까? 그 일만 잘합니다. 단일 기능의 노동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 건 친 것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일 과업량을 부과해 줍니다. 교육시켰으니까
이전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업량을 좀 높게 잡아주겠죠. 이게 인류 노동자가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해서 정해줍니다. 인류 노동자, 뭐 상위 5%다, 10%다, 약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더 잘하면 보너스를 주고 더 못하면 월급을 깝니다.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합니다.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합니다. 요거 네 가지는 머릿속에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건 시간과 동작 연구, 표준화된 내용을 교육과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내용에 따라서 일일 과업량을 부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한다.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자, 요건 뭐 장단점은 인간관계론과의 관계를 따져서 장단점을 이야기할 거니까 인간관계론을 먼저 이야기하시죠. 자, 사회적, 심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사회적과 심리적을 따로 뗐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행태론이 사회심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걸 붙여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하지 마시라고 사회적, 심리적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 두 번째, 개념은 인간은 감정의 논리나 대인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론을 생각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드는 것만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할 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집으로 와. 우리랑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친구들 두세 명이 모여서 공부하신 경험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되게 그걸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 떠들고 놀 게 뻔하거든요. 공부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때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생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일하게 해주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인간관계론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은 각 개인의 소속감, 우리라는 거 소속감이죠. 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고, 생산성 수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우리가 정한 어떤 목표죠. 이전보다 성적을 조금만이라도 올리자. 이게 사회적 규범입니다. 행정학에서 사회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여긴 제가 또 죄송합니다. 하나 틀렸네요. 비감정적이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 비이성적인 요인의 이성적 요인의 우월성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좋잖아. 이건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감정적 요인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더 중요시된다는 겁니다. 돈 이런 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좋아하는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공식 집단이 중요시됩니다. 여러분, 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규에 따라서 조직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반이면 1반,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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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이면 3반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공식 집단인데,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자? 비공식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 구조가 강조된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중간 관리층이 강조가 됩니다. 왜? 누가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맨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중요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이라는 게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끼리 좋아하냐 안 하냐를 의사소통, 서로 의견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앞장서서 그걸 불러 모을 것이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죠. 리더십에는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평생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이 뒤에도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한번 나오지만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 내에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모두 다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중간관리층, 의사소통, 리더십, 참여, 갈등,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양자의 관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유사점이 좀 더 많고 차이점이 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양립성. 무슨 말이냐? 조직 목표도 있고 개인 목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조직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의 인간관계로는 모두 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폐쇄체제 이론이다. 환경 문제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할 거냐가 과학적 관리론이고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끼리를 묶어서 일을 하게 해주느냐가 인간관계론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인간관계론이 1930년대인데 1930년대는 이상하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었는데 이거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때 사람의 키로 나누면 크다 작다로 나뉩니다. 그렇죠? 몸무게로 나누면 무겁다 가볍다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도 무거운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게 크다라고 이야기할지 무겁다라고 이야기할지 이야기를 해야지 키가 큰 사람이 무조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기준이 뭔가가 중요해지는 건데 우리가 1929년 대공황을 중심으로서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양자 모두 경영이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경영이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행정 이원론, 달리 말하면 공사행정 이론론에 가까운 상태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을 목표 달성의 수단 및 도구로 봅니다. 인간관계는 조금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것의 능률 자체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서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률성 향상입니다. 여기는 기계적 능률이고 여기는 사회적 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사회라는 게 인간 간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여기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동기부여의 외제성이다라고 하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동기부여인데 이 동기부여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어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 경제적 요인이 있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친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요인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외제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합리적 인간이냐? 사회적 인간이냐? 공식 조직을 강조하냐?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느냐? 조직 목표와 개인 욕구의 갈등이라는 게 없이 똑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인간관계로는 양자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가 싫어한다가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다급하게 끝내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7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